예,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요약본을 소개하며 신년사 이행 강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신년사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의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말 공간을 이탈해서 잠적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하는 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자 노동신문에 올해 신년사 기본 내용이라고 해서 신년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학습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북한 주민들 어떻게 추운데 소위를 할까 했더니 이 신년사 학습을 단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열공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거 당연한 의무인가요? 북한 주민들이 매년 연초 되면 한 1월 20일 정도까지는 이 학습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거 가지고 대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고 나면은 1월 20일 정도 웬만큼 이 내용이 다 주민들이 숙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 총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또 전반적으로 토론해서 할애 계획을 잡아야 하는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력 갱생을 변형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주민들이 할 일이 되게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국내외 북한 대내외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장기전을 대비한다는 입장에서 좀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기관도 그렇고 정부들도 그렇고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두고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길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그 새로운 길이 이제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실 텐데 신년사에 이제 보면 그게 마지막 파트에는 이제 대외 관계를 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만날 용의가 있고 세계가 아주 이제 뭐라고 할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부응하게 나올 거다. 그런데 만일에 계속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길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분한데요.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이 가해진다면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2017년 상황처럼 미사일 또 실험을 하고 또 또 시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그럼 새로운 길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건데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17년 이전 상황으로 가긴 하더라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바로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핵 동결 상태로 핵을 동결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버텨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하는 방향으로 그런 길을 모셔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길이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깔꾸로 하는 상대인 중국과 또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새로운 길이라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저도 계속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어떠한 것을 찌르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제재를 풀도록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가장 불편해할 부분이 무엇인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국제 정치 구조상 중국에게 밀착한다고 해도 중국이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굉장히 세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화해의 길을 모색하겠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이익을 맞춰 나가겠다. 화해 협력하면서 협력의 길을 맞춰 나가겠다라고 시진핑 주석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의중을 꽤 많이 수용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재에 대해서 뒷구멍을 열지 않을 거다라는 중국의 대답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중국에 밀착되고 싶어 할지라도 중국이 쉽게 받기 어려운 국제 구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김정은의 의도는 그걸 수 있지만 현실성은 대단히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또 무엇이 있을 거인가 생각해 보면 앞서 김열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거나 시험하기는 굉장히 북한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수단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그 여지를 확 열어놓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쪽에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중국 제조 2050 가지고 굉장히 세게 미국하고 중국과 붙어 있거든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건데 IT 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미국 공격에 북한의 미국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협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신년사 내용 중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지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트윗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남을 거대한다. 알고 봤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친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했고요. 저희들이 관심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1, 2월 안에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 친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화자찬도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분위기는 일단 이제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비건 대표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유를 좀 보여줬고요.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다시 편지를 보냈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지 시행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월 그러다가 뭐 늦어도 2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친서를 받고 그걸 공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이제 1, 2월 달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돼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서로가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율해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일단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뭐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친서를 공개하면서 그 테이블 위에 포스터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가 상징하는 것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경고성으로 내세웠던 그 포스터가 지금 같이 저렇게 딱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친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도 좀 함의가 있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그 어떤 그 행동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상 저렇게 정교하게 했을까라고 싶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법안에 서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장기 전략을 담은 법안이에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와요. 그 북한 문제가 나오는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거 서명하고 공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포스터가 sanctions coming soon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제재는 곧 온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라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유보해 왔는데 그 제재를 이제 계속 하겠다고 계속 말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포스터를 공개했는데 이게 이란에 대한 경고용이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본다면 친서가 나왔고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도 제재는 계속된다. 그러니 빨리 북한이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그 포스트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요, 친서를 받죠. 연말에 29일인가 받죠.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나서 이틀 후에 31일 날
저 아시아 안심 법안을 서명해서 그 이제 그 마지막 날 2018년 마지막 업무가 저걸 하고 이제 회의에서 사진 찍는 것이 거의 마지막 업무가 되다시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다루고 있는 게 중국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제재를 계속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 협상하게 될 때는 협상 평가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 그리고 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고서로 제출하라. 하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하원에 제출한다는 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 제출한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친서를 받아보고 그게 그레이트 레터라고 했지만 훌륭한 편지라고 했지만 늘 그 뷰티풀 레터도 이야기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9월, 10월, 뭐 1월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 자체가 이 정상회담과 연동돼서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 저는 합니다. 예, 편지와 포스터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조성길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부인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3국으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또 당국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일단 조성길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원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인물로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언론에 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성길 대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또 들어봤습니다. 저도 같은 방송에 보고 같이 시차가 비슷하게 같이 있어서 잠깐 같이 얼굴도 보고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조성길 사실 3등 서기관으로 갔죠. 3년 전에 가 있다가 이제 1등 서기관이 되고, 그러니까 3등 서기관이 이제 과장급이 하고 1등 서기관이 고참 과장급이긴 한국에서는 한 3급 정도 서기관들이 하게 되는 직급이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사실 하여튼 그 문대사가 왔다가 8월에 그 아그레망을 받고 10월에 부임했다가 바로 쫓겨나 버리거든요. 이거 핵실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조성길이라는 1등 참사관이 대사 대리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실 이탈리아라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 북한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시다시피 이 통치에서 아주 중요한 사치품을 도입하는 밀수입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생신에 걸렸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이태리고 또 하나는 FAO가 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FAO는 이제 식량 농업 기구인데요. 그에다 이제 식량 문제를 또 협상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수교는 2020년에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 거기에 공간을 두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FAO 때문에 그랬던 곳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유럽에서 거점적인 지역이었는데 거기 대사가 이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상황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까지 급파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치는 파장이 북한 내부에도 굉장히 클까요? 아무래도 이제 크다고 봐야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단단히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순간에 지금 태용호 공사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검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도 이제 외교관 출신이고 이 사람의 이제 장인도 외교관 출신인데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장인이 더 이제 세상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장인어는 이제 태국에서 북한 대사도 한 사람이고 또 홍콩에서 북한 대사도 한 사람이고 또 의정국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널리 이제 김정은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도 이제 평양 의대를 나온 정말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태영호 공사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흑수저 출신인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수저 출신이라 내가 이렇게 북한을 탈북해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이제 파장과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당정에서 아주 세찬 검열 바람이 불었잖아요. 한 달 내내. 그게 바로 이제 이 영향에 의해서 있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가 2016년이었잖아요. 대사급의 망명, 지금 이제 망명천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주 이게 외교관들의 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화벌이 목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망명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 있어 왔죠. 예. 뭐 사실 2017년, 18년에 그런 보도는 없었지만 16년까지 끊임없이 뭐 러시아에서도 있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고 태국에서도 있었고 계속 그 외교관 대사급은 아니었고요. 외교관들이 있었던 예. 뭐 무역 대표부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그 망명을 했었죠. 한국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보면은 이 경우가 태영호 건이나 이 조성길 대사 대리 같은 거를 보면 이제 4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자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있다면은 이제 우리로 보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일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의 장래가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서 엘리트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본인처럼 맨날 그 국제사회에서 유럽 같은 자유세계에서 눈치 보면서 배지 달고 있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외교관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밀수하는 것, 아니면 아주 공대 가게 되면 해커 되는 것. 사실은 북한에서 그렇게 아주 똑똑해서 엘리트가 돼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부모로서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똑똑한 아이를 좀 잘 키울 것인가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큰 요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태용호 공사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비슷한 맥락 아닐 건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은 일단 우리나라로 망명 신청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3국으로 망명 신청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이분이 지금 공간에서 자리를 비운 지가 뭐 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1월 23일 그 어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뭐 한 달 반이 지난 상태인데 한국에 들어왔으면 이미 막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언론에 아마 보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태영호 공사가 지금 한국에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 본인과 자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이나 또는 제3국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연락되거나 접촉된 게 없다라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유럽은 뭐 생카첸 조약이라고 있어서 국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이제 많이들 유럽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뭐 국경선 넘는데 여권 보여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아마 가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란 표현, 글쎄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지난달 20일이죠. 이 조난한 북한 어선들 수색 과정에서 탐색 레이더를 가동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한일 공방전이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 궁금한 게 그 영상에 저희들이 봤을 때 진실이 과연 다 담겼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편의대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줬는지 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서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 한국의 광개토 대항함이 그 일본 P1 초계기에다가 레이더를 쏟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레이더를 쏘면 죄송합니다. 함포도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진 딱 찍은 거 보면 함포는 그냥 원래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일본 스스로가 이게 아베 총리가 지금 너무 과하게 여기에 지금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방위성에서도 만일 이게 공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걸 공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본을 보고 우리 국방부에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P1 초계기가
우리 관계토 대항함에 위협 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과를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일본이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일본 외무부 부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사과를 요청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카오, 그러니까 그 국제민간항공기의 그 규정, 거기에 보면 합법적으로 자신은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불법적인 비행이라면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항공모함 바로 위로 우리 강계통항함 바로 위로 비행을 하든지 극강화 비행을 하든지 함선이 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횡단 비행을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비행 규정 위반되는 거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보고 어제 이제 NSC 우리 그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의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으로는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는가. 그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P1 일본의 P1 초계기가 급강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베 총리가 이게 사실상 뭐 외교적으로 얘기해서 끝날 문제였고 우리가 이제 아주 키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일본도 이걸 받아들여서 그걸로 끝내서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강제징용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 이 문제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 영상 딱 공개하면 아마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지지율 반등 효과로 반한 감정을 노리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일본이 이제 사실은 외교를 한반도 관련된 외교는 사실은 국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북한 문제도 그렇고 한국 문제도 그렇고 일본으로서는 그냥 외교적인 국익 차원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레이더 논쟁이 일본에서 먼저 사실은 제기를 하거든요. 물밑에서 서로 사실은 감정이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요. 서로 보게 되면 그걸 일본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확 키운 것이 일본 쪽이었던 것도 사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건드려서 이렇게 국내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